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토론 진행을 맡은 오데이 연구원의 한근식 부원장입니다. 저희가 앞서 네 분의 발표를 듣고서 이제 그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자체는 이제 SDG를 달성하기 위한 봉사단의 적극적인 어떤 변혁적인 역할, 이 부분에 이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발표자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 봉사단 전체에 대한 어떤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해서 저희 주제 자체는 SDG와 이것을 어떻게 변혁적 파트너십으로 이루어내는가에 대한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어떤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진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토론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그 토론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부분인데요. 질의응답은 질문자는 먼저 자신의 소속하고 어떤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는 본인이 답변을 듣기 원하는 발표자 분에게 직접 하셔도 좋고, 포괄적인 질문은 여러 연사의 의견을 듣거나 제가 임의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주제 자체에서 어떤 변혁성 부분이 되게 이제 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향후 SDG 시대에 어떻게 봉사단 이런 그 국제 봉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변혁적인 부분에서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에 차가 5시 20분에 출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5시쯤에 저희가 마무리하고 연사자들 마무리 발언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좌측.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월드팬 총괄실의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내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박윤회 대표님께 사실 변혁을 위해서 해외봉사단이 활동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코이카에서 해외봉사단을 보낼 때 보통 국내에서 자원봉사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어떻게 궤도국이라는 환경에서 변혁을 이뤄내야 될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혹시 국내 자원봉사 쪽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 쪽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그 질문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구영은 전문가님하고 박윤회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는데, 이 SDG에 매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무자로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들도 SDG에 직접 효과를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봉사단 개개인이 하는 일들이 SDG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제도적 접근이 아닌 개인의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연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가 첫 의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봉사라는 게 이제 자기가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철학적인 베이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SDG라는 목표 달성 의 프로젝트에 이렇게 요구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 순서대로 그러면 박 대표님, 그다음에 구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그 역량 개발 문제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이제 과제고 정말 그 역량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자원봉사 지도자든 실무자든 이 한 사람이 지역사회 전체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설계라는 게 상당히 뭐 과정을 아무리 설계해도 그게 쉽지는 않는 거고, 경로를 우리가 만들어도 그 경로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하고도 저는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한 이렇게 자기 주도, 내가 주인이다 이런 의식들, 이런 분위기에서 또 한층 확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국내 자원봉사 쪽에서 하는 거는 제가 있었던 그 볼런티어 21에서는 그 꾸준히 그 지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실무자 교육.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제안한 이 국제협력 담당자, 그 KCOC에 있는 많은 뭐 그 단체들, 거기 실무자들도 아까 이렇게 사이클을 말씀해 주셨는데, 파견됐다가 와서 또 다시 저기 여기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시고, 그런 것도 있겠고,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여기로 지원해서 나가면은, 거기가 현지가 실험 대상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성장을 해갖고 한국으로 오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성장시켜서 파견해서 그쪽에서 정말 지금 임팩트를 좀 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그 사이클을 좀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차원에서 많이 개발돼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라오스 현지 연수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그 거기 파견된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원봉사 센터나 단체나 국제개발협력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현지에 맞게 이렇게 잘 훈련시킬 것인가, 이런 과제를 갖고 갔는데, 가서 이제 많은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지민들한테 이렇게 파트너로 다가가는 그런 저기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 실무자 역량, 지도자 역량 강화, 이게 좀 제일 큰 관건이 아닐까. 그리고 풀 자체를 좀 한국에서 많이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 해서 이제 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의 얘기를 잘 들어가면서 그걸 프로그램화하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그냥 봉사자 중에서. 그래서 그런 풀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제가 듣기로 이제 자원봉사 교육이 이제 짧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자원봉사를 그냥 이렇게 좀 그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다 받는 게 저는 자원봉사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풀뿌리 조직 우리 훈련할 때 한 15시간에서 20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자원을 모으는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훈련을 해갖고 그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저희가 연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을 제가 두 가지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SDG 매핑을 하는 것이 과연 실무자 입장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프로젝트 단위에서 SDG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소견을 드리자면은 맞습니다. SDG 매핑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하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화를 해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모두 점진적으로 저희가 도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핑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기관별로 특성화할 수 있고, 또 활동별로, 프로그램별로 특성화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뭐 프로그램별로 활동별로 SDG 매핑을 개발하기보다는 맨 처음에는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잡고 그것을 SDG 매핑을 하여서 파일럿 테스팅을 하고 그렇게 한 개씩 점차 해 나가면은 저희가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매핑의 큰 장점은 기존 정보, 예를 들어서 기존의 SDG 지표 지금 몇백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기존의 아까도 뭐 제가 설명드렸지만 SDG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지표를 저희가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점진적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SDG 매핑 이러한 매핑 방향은 단기적 방향이 아닌 최소한 뭐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은 그런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하는 그러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견을 드리자면 SDG 매핑이 프로젝트 단위에서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활동 단위에서 어떻게 SDG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매핑이 과연 그것을 보여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SDG 매핑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봉사 활동과 성과, 영향을 이어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활동과 성과 간의 괴리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명백화하여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답이 되었는지요? 국가별 측정이 되는데 거기에 기여하는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있고 프로젝트는 큰 단위로 이제 들어가서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봉사단은 뭐 많이 보내봤자 그 해당 분야에 뭐 20명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 나라 그 SDG 지표 향상에 얼마나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지표를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기여를 하고 이 지표를 가져와서 이 지표, 저희 기여와 이 지표 간의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싶었던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 프로젝트를 만약에 한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보건 프로젝트가 과연 SDG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해외 봉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SDG 기여를 하는 것은 SDG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진 않지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가시화하고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개별 활동, 어떠한 프로젝트 그 하나로서는 SDG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SDG 세부 목표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SDG는 뭐 기획되었을 때도 기획되었을 때도 그랬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로젝트 단위, 활동 단위로 SDG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질문이 이제 어떤 화두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SDG가 아주 저 위에 있는 높은 목표라면 이 자원봉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인데 이 두 가지가 연계되면서 이 자원봉사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과로 측정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과제다, 이런 이제 화두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옆에 두 분도 이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시간 제약상 우선 그 질문들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잠깐 지금 진행자 아니세요? 진행자는 잠깐만 홀딩 해주시고요. 예, 제일 뒤에 예. 안녕하십니까. 월드프렌즈 총괄실의 이김환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전부 이제 발표해주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아까 이제 발표 세션 중에 이제 그 대학생들의 그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활동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 대학에 계시니까 우선 교수님부터 예, 발표 안 하신 이쪽으로 두 분 먼저 발표해 주시고요. 의견 주시고 그다음 두 분. 근데 이제 좀 포괄적이어서 시간 제약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분 더. 네. 질문을 그러면 추가로 받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예, 손 드신 분. 녹음하신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그 옆에 저기 코이카 네. 아니, 저는 원래는 사회를 보는데 오늘 되게 발표 내용이 좋아서 오늘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고영은 전문가님께 조금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도 저희 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SDG 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과 관리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SDG 지표 자체가 지금은 티어 시스템도 확정되지 않았고 사실은 지금은 미완성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롯이 이제 이 지표만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가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은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SDG 지표를 보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도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티어 시스템에서도 티어 1만 봐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76개 정도까지밖에 사실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티어 1이라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못 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메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프록시 뭐 지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지표 풀을 늘려놓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SDG 17번에서도 지금 이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고 자원봉사가 강조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SDG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메인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방안 수단으로서 이제 이걸 본다면, 이걸 약간 쉽게 이슈 차원으로 이해하는 크로스 커팅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접근법으로 해서 사실은 성과 관리도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수단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WFK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수단 차원에서의 내부적인 차원에서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구영원 전문가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의견을 드린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대학생 참여가 떨어지는 것은 국내에도 좀 어디나 그렇고요. 제가 그 피스코나 그 VSO나 UMB나 여기저기 다 들여다봐도 상당히 많이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서 이 봉사나 이쪽 영역을 많이 눈을 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을 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 뭐 몇 가지 전략은 있겠죠. 뭐 기존의 그 각 분기별로 모집하는 방식보다 미국의 피스코처럼 수시 모집을 뭐 해가지고 상당히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즉각 떠날 수 있는, 뭐 피스코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 후에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든지. 근데 역시 뭐니 해도 컨텐츠 문제입니다. 전문 영역 활동, 이게 젊은이들이 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피스코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분야가 어딘가 보니까 저는 경제 경영 이런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쪽 분야가 조금 더
아무래도 개발 효과성 면에서도 상당히 요즘에 사회적 경제 접근 등에 하는 것이 있어서 개발 협력 전체의 그 흐름과 이 봉사활동의 흐름도 같이 가는 매칭이 되는 이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앞서 그 매칭 문제, 매핑 문제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UNB나 UN 등등에서는 M&E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DG의 17가지 쭉 보시게 되면은 M&E가 굉장히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증거 기반이 있어야 된다. 증거 기반은 왜 필요한가? 자꾸 사람들에게 그러한 논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확증을 해주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잘된 것을 좀 더 스케일링 업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M&E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M&E에 대해서 UNB나 UN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M&E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을 전문 봉사자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은 그러한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M&E를 담당할 수 있는 봉사자가 따로 M&E에 익숙한 그런 것에 익숙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나중에 평가까지 이렇게 쭉 가는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역량 강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페이퍼에 역량 강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아까 설명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은 해외 봉사를 가지고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역량 강화여야 되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개발의 효과성이 커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직접 서비스 제공에 많이 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봉사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가 돼버리는. 즉 무슨 뜻이냐? 그 봉사자가 가가지고 하는 해외 봉사의 역할과 임무가 끝났을 때 그것을 그 개도국에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역량 강화를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런 디자인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역량 강화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느냐? 저희 국내에서도 역량 강화를 하려면 중간 전문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중간 전문 조직들이 관리자라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제 우리 한국의 자원봉사 영역에도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곳에 저곳 생겨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도국에서도 만약에 해외 봉사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개도국 내에 조직화가 필요하고 중간 지원 조직과 같은 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까 저도 대학생 참여율 조절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글쎄요. 근데 저희 NGO 봉사단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많아요. 그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고 상당히 대학생들이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많이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중에 하나는 저희가 조기 귀국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파견을 예전엔 3월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년 하는 프로그램인데 복학해야 돼서 중간에 일찍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막 이걸로 당기고 막 이렇게까지 저희가 사업을 운영해야 할 만큼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뭐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저희 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쪽에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 NGO 현장에서의 현장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어떤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커리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따지면 아까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학생들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그 콘텐츠에 달리는 게 저는 가장
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내 신경을 쓰는 것이 저희가 한 80개 이상의 단체들 대상으로 그리고 130개, 40개나 되는 사업장에 파견을 하는데 각각의 현장에서 그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그 사업 안에서 봉사단원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되게 좀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것 플러스 또 현지에서의 뭐 생활환경이라든가 등등 또 기타 그 활동은 하고 싶으나 현지에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는 어떤 이런 요인들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현지에서 활동의 콘텐츠를 계속 신경을 쓰고 보강을 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사실은 이게 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NGO 봉사단 가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NGO 분야에서 시민사회 이쪽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이쪽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약간은 뭐 커리어 플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거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녀왔을 때 해당 활동이 그냥 1년, 2년, 3년 딱 그냥 끝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 귀국단원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갔다 와서 경험 가지고 그냥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강사로 양성하고 학교에 가게 하는 부분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하고 싶은 단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관심 분야는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돌아와서 NGO에 취업하고 싶다든가 현장에서 계속 활동을 싶다든가 등등. 그래서 저희가 귀국단원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해서 조금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서 실무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NGO에 그럼 관련된 어떤 NGO 활동의 기초교육 실무자 기본교육 등등 이런 부분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귀국단원들이 선택해서 지원해서 교육받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현장에서 1년이나 3년 활동을 하고 나서 좀 뭔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갔다 와서 난 탄자니아 갔다 왔는데 거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했는데 탄자니아는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이 너무 없더라. 이런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탄자니아어로 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단원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자. 그래서 다녀와서 활동들을 작지만 조금씩 연장하고 확대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는 어떤 단원의 후속, 다녀와서 어떤 활동들을 단원이 계속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봉사단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단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동행 프로젝트라고 1년에 한 10,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 참여 인원이. 근데 아마 아까 조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자기 취업이라든지 많은 걱정 때문에 쉽게 이제 자기 시간을 많이 투여 못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그 학점 이수를 위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이 또 성장을 하고 여러 이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콘텐츠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콘텐츠가 잘 발달해 있어서 애들이 그걸 마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좀 성장해 있고 지도자로 성장하고 또 기업으로 이렇게 자기가 취업할 때도 자기 스토리텔링이 이제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수 단원들은 또 해외 봉사도 60명씩 가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또 역량이 이만큼 또 성장하고 이렇게 국내에 첫 진입부터 이렇게 단계가 좀 설계가 되면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아무튼 성장해서 나중에 자기가 취업하는 데까지 해서 그 중에는 뭐 기업 사회공헌 파트에 취업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예, 협력할 부분이 좀 많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은 대학생 봉사단원의 참여가 지금 저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앞에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초점을 바꿔서 대학생 봉사 단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봤을 때 뭐 취업 문제도 있고 해외 봉사를 할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이유 차원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대학생 봉사 이 특정 집단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학생 봉사단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린 거는 대학생 봉사단이 일단 가장 활동적인 성향을 가장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그 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특히나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참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스펙업이라고 하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카페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여러 대학생들 혹은 취업 준비생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특징적으로 했던 말들은 해외 봉사를 봉사의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스펙의 도구로 여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봉사라는 측면의 그런 본질이 좀 훼손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혹시 이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사후 관리의 그런 측면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우선 한 2개 더 받고 의견을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숭실대학교에서 YP로 일하고 있는 강슬기라고 합니다. 우선 주성수 교수님과 양수경 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주성수 교수님께서 개도국의 국내 봉사와 그리고 외부에서 투입되는 해외 봉사의 결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저도 되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몽골에서 코이카 봉사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카페에서 제가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몽골 현지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나도 너가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난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말해서 제가 몽골 내에도 세이브 더 칠드런도 있고 다양한 NGO 기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홍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동산고등학교 그 로봇 봉사단 통역을 할 때 그 봉사단 단장님께서 그 같이 협력했던 몽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몽골 내에서도 국내 봉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몽골 교장 선생님께서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국내 봉사의 어떤 인식 개선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그 국내 봉사와 해외 봉사를 결합시킬 때 국내에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인식 개선에 대해서 그 방안과 혹은 국내 봉사와 해외 봉사의 결합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떤 수집되신 것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물어보자면 구영은 전문가님께 성과관리 측면에서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인 봉사 단원들의 성과 도출 재고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그 수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많이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SDG 달성이라는 것에 어떻게 매핑으로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는 결과 보고서나 성과관리
지표라는 걸 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단순히 어떤 시간 계량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었는데요. 어떤 그 매핑이라는 그 본부 차원의 관리 제고보다 봉사 단원들이 실제로 성과 관리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 하나 더 받을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선 질문 하나 더 받고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예. 네. 예, 저도 숭실대학교에서 나온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좀 잠깐 좀 저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이제 국제 개발 쪽이라든지 국제 교류 쪽으로 이제 진로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좀 방황을 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멘티, 멘토링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코이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봉사단체에서 그런 어떤 대략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이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SDG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주체가 있고 그들 간의 이제 파트너십, 저희 오늘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통상 저희 국내 파트너,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저희 국내와 현지 국외에 있는 현지의 CSO나 현지 시민과의 결합 이런 형태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홍보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지 이런 파트너십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성과 관련해서 뭐 수치 뭐 위주 이런 어떤 비판적인 내용도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는 시간 제약상 좀 짧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어떤 지식 공유, 멘토 멘티 이런 그 아무래도 사람 간의 이런 개인 경험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누는 부분에 대한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이어질 것인지 이게 아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발언을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발언을 하고 이제 마무리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먼저 이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그 멘토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대학생 그 봉사활동이 잘 안 되는데 유일하게 잘 되는 것이 멘토링입니다. 아까 저 박연혜 대표님이 서울 동행 얘기했는데 그게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멘토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멘토링이 왜 잘 되느냐 대학생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여태껏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배우기만 했지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본 적이 없다.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자기가 보람이 있고 정말 내일이 기대되고 하는 설레임이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솔직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개도국에 가게 되면 그런 또 멘토 멘티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국제봉사와 국내봉사가 멘토가 멘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ICS 인터내셔널 시티즌 서비스 그 프로그램도 젊은 친구들이 짧게 가는 프로그램이지만 가가지고 그 국내 봉사자들 그 사람들은 in country volunteer라고 표현해요. ICV.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짝이 돼가지고 서로 멘토 멘티적인 역할을 하면서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그 멘티에게 어떤 역량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피스코도 자기가 파견하는 지역에 파트너 기관이 있지만 그 파트너 기관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봉사자가 그 발런티어가 현지에 갔을 때 현지인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나중에 성과 평가까지 보고를 거기서 받고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외에서 가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봉사단과 현지 해당 그 파견국에서의 현지 국내 봉사단이 훨씬 더 협력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국내 내셔널 볼런티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부분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약간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논의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일부 저희 회원단체 중에서 봉사단 프로그램 하는 이제 단체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해당 현지에서 하는 사업의 어떤 내용을 그렇게 잡은 적이 있긴 했었어요. 내가 봉사단 활동을 하러 가는데 그리고 현지에서 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현지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볼런티어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가 사실은 사업의 내용 중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직 그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는 해서 그 부분을 조금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환기시키거나 이슈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기는 들고 그건 조금 더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아까 주성수 교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부분이나 원고에 보면은 어떤 한국에서의 자원봉사센터 사실은 있는데 현지에서의 뭐 자원봉사센터를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아까 구체화되려고 하면 아직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제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대학생들 참여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좀 안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현지에서 저희가 조금은 논의를 거쳐서 어떤 현지의 자원봉사센터를 좀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봉사단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거나 그게 어떤 현지에서의 허브가 된달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현지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스팟들이 있을 거고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센터에서 약간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녹여내 가지고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한국인 봉사자가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현지에서 그 센터로 와서 현지인들이 저희가 설립한 센터지만 와서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뭐 이런 형태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 봉사 현지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좀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들은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아까 멘토링 말씀하신 분은 혹시라도 본인이 멘티가 될 가는 기회가 좀 없었다. 혹시 이런 말씀이셨던 게 아닌가요? 그죠? 본인에게 어떤 멘토 역할을 해줄 만한 어떤 이런 분을 만나기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좀 개인 어떻게 보면은 좀 제 노력 부족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그 좀 연결을 시켜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여러 기관에서 부족했다라는 그런 인상이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개발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 이제 그 기관들끼리의 그런 네트워킹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조금 더 뭐 NGO 봉사단 하는 저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봉사단 운영하는 기관에서든가 아니면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이 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잘한 건 작지만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건 그런 건 있어요. 저희는 NGO 봉사단 갔다 온 귀국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당장 시작은 크지는 않아요. 근데 NGO에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단원으로 활동은 하긴 했지만 사실은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배들의 경험에 대해서 가깝게 나눌 만한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활동하신 중견 선배들을 좀 저희가 좀 모았어요. 모아서 단원들이 또 영역별로 카테고리별로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단원들을 약간 너무 많지는 않게 그룹핑을 해서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반응이나 좋아서 올해까지도 확대해서 하는데 뭐 다행인 거는 멘토를 하시겠다고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선배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이런 건 이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좀 만들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다 저희 모두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NGO 쪽 관심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멘토링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네, 아까 중간 지원 조직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자원사센터도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자원사 센터들이 다 중간 지원 조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NPO 지원 센터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서 NGO들만 또 지원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COC 같은 이제 이런 전문 단체들이 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제는 아마 그 정도의 수요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현지 자원사 센터 구축은 아까 베트남 사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원봉사협회에서 올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연구를 했는데, 각국의 내셔널 발런티어 리더십 오거니제이션들을 한 100 몇 개를 다 이렇게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IBCO 이번 총회에서 하나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그 지도자 역할 하는 한봉협과 같은 그런 단체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컨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 지적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SDG 매핑이 억지로 끼워 맞추기 형식인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이게 수치 위주인 것 같다라는 지적에 몇 가지 디펜스는 아니지만 첨언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SDG 매핑은 왜 우리가 한 거냐면은 봉사활동의 활동을 어떻게 SDG에 매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SDG를 프레이밍을 하여서 그 괴리를 가시화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SDG 매핑을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핑을 하던 모델을 통해서 성과 측정을 보여주던 어떠한 요소를 보여주기에 있어서 프레이밍을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DG 매핑은 그 방법 중에 하나였고, 예를 들어서 논리 모형으로 그 지표를 저희가 가시화할 수도 있고, 아까 주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프트 성과 그리고 하드 성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소프트 성과랑 하드 성과로 저희가 가시화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박윤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 문제 해결, 이것을 초점으로 저희가 가시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발표의 초점은 SDG 연계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매핑일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 위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수치도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수치도 중요하고 질적 측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WFK도 그렇고 다른 타 봉사, 해외 봉사 파견 기구도 그렇고 질적 평가 그리고 주관적 평가, 설문조사를 통한 자가응답 방식 등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치 계량화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버스 출발 시간이 25분인데 5분 연장시켰습니다. 이제 지금 아마 버스 때문에 먼저 빨리 나가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좀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가 SDG 달성을 위해서 해외 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나온 내용들이 SDG의 처음에 이제 봉사가 과연 SDG 달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과를 우리가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라든지 증거 기반의 어떤 그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봉사단이 또 가서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DG 이 달성을 위해서 이 봉사에 참여하는 주체가 현재 이제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층들을 포함해서 국내의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봉사 참여 방식을 도입을 현재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여러 주체 간의 협력이 이제 SDG와 이 봉사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와 현지의 어떤 효과적인 어떤 봉사 협력과 그리고 향후에 이제 지식을 서로 어떻게 공유해 나가는 좀 선진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22분인데요. 제가 마지막 이 발표자분들을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을 짧게 한마디씩 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KCOC 우리 대표 부장님부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올 10월 달에 국제 해외 봉사 주최국이 돼서 좀 코이카에서 상당히 준비하는데 바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4월에 이번에 행사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SDG 달성을 위해서 자원봉사가 어떠한 기여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좀 브로드한 그 이해도 있었고 조금 더 디테일한 추진 방안도 있었고 했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 총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 SDG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의 기여 방안을 뭘로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테이블이 거기서 만들어졌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10월에 할 때는 아무래도 개도국의 자원봉사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좀 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건데 여러분 10월 달에도 좀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제언으로 이제 사람, 프로그램, 인프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아까 멘토 멘티 말씀도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 쪽에서는 국제 쪽에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오버랩이 좀 더 많아지면은 협력하고 좀 풀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걸 제가 좀 느끼고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로 추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성과 증명에 있어서 현재 WFK가 성과 증명에 있어서 논리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SDG 매핑 모델과 논리 모형을 이용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SDG 지표 등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립된 다른 지표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파일럿 테스팅 등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로는 이번 10월 달에 개최하는 IBCO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주제는 SDG 달성을 위한 변혁적 파트너십, 근본 회의 주제와 굉장히 동일할 것입니다. 나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이제 발표 그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이제 10월에 IBCO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하면서 금일 34회 개발협력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